민주적으로 운영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0.1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호프와 호프 사이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잠시 후 저녁 8시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여의도 모처에서 호프, 즉 맥주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3당 원내대표가 모이는 것은 정말 간만입니다. 그건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 맥주 사주는 형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성사된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번 호프 회동의 대화 테이블에 올라갈 안주가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장외로 돌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혹시 합의는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이 호프 회동이라고 불리는 만큼 국민들에게 이제 희망이 될 만한 국회 정상화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슬그머니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 호프 회동이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 아니고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 성과가 없으면 다른 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교착 상태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면 그 정당에게 내년 총선은 무덤이 될 것입니다. 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이나 김용민 TV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잠시 후 잠깐 인터뷰 시간에 그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오늘 논의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 시간에는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이들의 방북이 승인됐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모두의 경제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투박,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함께할, 지금부터 업, 볼륨 업, 귀 쫑긋, 하하 핫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며칠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관료들을 향해 확장적 재정을 펴지 않고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고 질책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요.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입니다. 대통령 언명대로 확장적 재정을 편다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은 물론이고 510조 원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한국은 꾸준히 흑자,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고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부분 들어보시죠. 주 대표께서는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말씀도 여러 번 그동안 드렸는데 네.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네. 보수적인 이제 경제학자라고 굳이 말한다면 네.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아껴둬야 된다.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다른 반대편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네.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런 얘기인 거고요. 저 역시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놔두고 네. 재정 적자만 맨날 보고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좁은 모모란 개구리 같은 그런 시각인 것이죠. 김용민 라이브.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5.18 발언이 불거졌습니다. 보수 야권에 대한 대통령의 각세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사를 통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면서 5.18을 부정하는 망언들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간 화해 기류를 흐리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사항 가운데 하나인 5.18 진상규명기구 출범 지연은 한국당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 일부분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우선은 약간 좀 달리 이제 보는데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리 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좀 지나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명단을 냈잖아요. 3명의 명단을 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보시고 임명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당에서 이걸 안 하려고 해가지고 협조를 안 해서 안 했다라는 이런 비판은 사실은 좀 다른 것이고 광주 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그동안에 좀 적극적인 자세와 선제적인 해결책을 제시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인터뷰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김용민 라이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요직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일방적인 인사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입의 정책위 의장, 임재훈 사무총장, 최도자 수석 대변인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즉각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국정 현안을 대응해야 하는 자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 긴급하게 아침에 갑자기 안건을 상정해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원상 최고위원회의 당직 인선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마저도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바른미래당을 혼자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된 정책위 의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거론되는 분은
당이 지금의 내용으로 치닫게 된 계기가 된 저와의 강제 사보임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더 이상 혼자 당을 운영하려 하지 마시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라이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개혁을 다짐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돼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가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조국 수석의 청사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 구기무사 개혁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첫째, 권력 오남용의 근절, 둘째, 집중된 권한의 분산, 셋째, 그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보경찰의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할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며칠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이란 제목의 동영상. 이 동영상 때문에 여경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2인 1조의 남녀 경찰관이 지난 13일 밤 서울 대림동이 아닌 구로동의 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는 남성 주취자 2명과 대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여경은 남성 주취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찰은 논란 짓고 당시 현장의 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여경이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경이 무능하다, 이런 의견이 비등했습니다.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같은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입니다. 저야 이제 경찰 일선에서 일한 지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당시에도 저도 태권도이다 합기도이단에 육체적으로야 밀릴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취객 한 명 제가 제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 근데 이 영상 속의 그 취객 남성을 보면 이미 좀 나이도 있으신 분이고 술도 꽤 취해가지고 이게 막 힘을 대단히 쓸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던데, 그래도 그렇습니까? 술 드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신체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에서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로 많이 저항들을 하시게 되고요. 더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 취객이 다칠 수가 있고요. 몇 년 전에는 그런 취객을 제압하다가 사망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따로 놓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어떤 자격 유무라든지 또는 더더군다나 이것을 확대시켜서 여성 경찰관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전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민 라이브. 정현호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십시오. 삼성 사업지원 TF 사장인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학 가기 전 미리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 클래스메이트가 됐어요. 비슷한 논문도 쓰고요. 재벌가 아드님 공부 도와주는 역할을 하러 간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현호, 이분은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인 김태한 사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정현호 사장도 이번 주 안으로 소환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과 무관하도록 판단받도록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산 것입니다.
정현호 씨가 구속되면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턱밑까지 간 것입니다. 정현호 씨만이 아닙니다. 삼성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현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여기도 증거인멸 의혹을 사고 있어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주진우 기자의 발언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옆에 법률 조력을 하기 위해서 김현장 변호사가 앉는데 들어갔죠. 네. 못 들어오게 됐다 이제부터.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못 들어오게 됐느냐? 증거인멸에 거의 공범 수준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 증거인멸을 가담해서 변호사 조력을 못하게 된 케이스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데 김현장 변호사들이 직접 옆에 앉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현호 사장까지 영장 청구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네,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이다. 예. 이번 주냐 다음 주냐가 문제지 이번 주에 불러서 아마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참 소환되고 구속되고 하는 거는 증거인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식회계 혹은 승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서 잡혀들어가는 것이고 이 본류인 2015년에 있었던 분식회계. 그렇죠. 이거는 당시 미전실에서 있었던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리얼미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미터 최근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큰 변화를 보이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조작을 의심했지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왜곡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인터뷰한 적이 없는 사람의 인터뷰를 게재한 점, 이 점이 있다는 것이 이택수 대표의 주장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말입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최근 들어서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민주당, 한국당이 근접했다가 다시 크게 벌어진 결과들을 보고 조선중앙에서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사 논지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해석을 이제 달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전문가의 이름을 따서 코멘트를 기자가 직접 쓴 것도 있었고요. 누구 전문가는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기사에 써 있는데 그 전문가를 접촉해 보니까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던. 근데 장문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신문입니까?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 그리고 그 다음 날 교수님들 세 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두 분하고 이제 가까운 통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였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제 카톡을 했는데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이분들도 통화를 하고 이분들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네, 많이 들어보신 음악이죠. 영화 영웅본색의 주제곡 장국영의 당년정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영화 극한직업에서 경찰이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고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그야말로 극한 직업입니다. 輕輕笑聲，再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輕説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走到明媚晴天，星星歡呼躍起，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笑面重現，輕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優美為你獻，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面童年稚氣夢未污染。我與你又是肩並肩，當年情，此刻是天上新鮮。一望你，眼裏溫馨已通電，心裏邊從前夢一點未改變。今日我與你又
思肩并肩，當年情再度添上新鮮。 네, 참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많이 도착했습니다. 1402번 쓰시는 분. 맨정신으로 한 합의도 모르쇠 하는데 술 마시고 한 합의를 인정할까요? 오늘 여야 호프 회동, 네, 호프 회동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402번님. 아, 놀라운 풍자입니다. 자, 그리고 7649번 쓰시는 분. 잘 듣고 있어요. 김수민 라이브. 예. 이분 저 차단해 주세요. 예, 다시는 글을 못 올리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군대에 전투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경 혐오 정서가 인터넷에 막 퍼지고 있더만. 네,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찰 출신의 우리 저 김수민 평론가한테 여경 무능론 이거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5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 네, 돌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이동하는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차로에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정체가 심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에서 한남까지 4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는 동작에서 청담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한남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청담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 여의도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에서 한강대교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서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서울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 또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 밀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 분기점 부근과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당정청 협의회. 그 자리에서는 경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협의회에는 대변인 자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예.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치경찰제하고 국가수사본부를 포괄하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협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자리는 경찰개혁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이렇게 파편적으로 또 네.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그 경찰개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예. 오늘 자리에선 경찰개혁 전반에 대해서 그 발표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당정청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입법 문제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통해서 수사 관여를 그 일반 경찰이 수사 관여를 못하게 하고 예. 또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위원회가 그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의 인권 수사 및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보 경찰에 대한 통제 시스템 확립해서 정치 관여나 불법 사찰을 완전히 차단하는 걸 도입했고 네네. 마지막으로 영장 심사관제나 영상 진술 녹음 등을 확대해서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인권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검찰이 수사권 상당 부분을 경찰에 몰아줬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바람에 경찰 개혁에 대한 청와대 정부 여당의 뜻이 어떠한지 궁금했는데 이 정도면은 경찰 개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다소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네. 사실 제가 낸 법안에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예.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법안에는
경찰서, 지금 현재 보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성동구에 성동구 경찰서에 가면 네. 국가경찰서도 있고요. 예. 앞으로 만약에 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그다음에 자치경찰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데 원래 저의 판단은 그런 단위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 경찰서는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 치안 공백이나 치안 서비스의 후퇴를 좀 우려하기 때문에 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자리 잡은 한 5, 6년 후에 검토해서 완전히 넘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후에 시행해가면서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동경찰서 얘기하셨는데 왕십리역 앞에 있는 예, 경찰서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근처에서 제가 살아가지고 예, 반가워서 알고 있습니다. 홍익교회에 있었죠. 예, 홍익표 의원님, 예, 홍익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당시 나경원 후보 캠프를 위해서 움직였다. 사실상 나경원 후보 선거 컨설팅을 해줬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번 달 초에 우리 홍익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지금 첫 번째는 정치관여 금지를 제도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활동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활동 기준하고 해야 되는 제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부정한 정보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게 된 경우에 반드시 법으로 처벌받도록 명문화하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 등을 비롯해서 이런 상시 출입, 기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보활동의 적법성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준법 지원팀을 만들었고요. 네네. 수시로 사무감사를 해서 이 해당 내용을 경찰위원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해서 이러한 외부적 통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보정 경찰의 조직사무를 재설계해서 전체적으로 정보경찰이 현재보다 한 11% 이상 감축합니다. 네. 그래서 체증 업무라든지 경비 업무 같은 경우 체증 업무는 경비로 이관을 하게 되고요. 현재 각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분실을 폐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보국의 명칭도 좀 바꿔서 좀 조직 전반을 좀 슬림화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정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정보활동의 근거 범위를 명문화해서 좀 더 투명화하고 제도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기왕에 적발된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이 건은 어떻게 특별검사 제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김미선님이 이런 의견 보내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보경찰에 대해서 해당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전직 경찰청장들이 지금 한 분은 구속되고 한 분은 불구속 지금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강신명 청장 구속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현 경찰과 검찰의 수사 특히 지금 현재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만약에 미흡하다면 필요하면 특검이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등 이런 것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은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 수사를 보고요. 제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거 갖고는 미흡하다라는 국민 여론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정치권은 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추가적 조치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일단 여당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아마 검찰에겐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검경 관계를 보면 검찰이 매우 엄격하게 수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검찰은 사실 이 경찰 개혁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경찰 비대화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오늘 당정청에서 나온 경찰 개혁 대책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검찰이 그동안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검찰의 반응을 좀 살펴보시긴 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든지 일부 법조계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경찰개혁 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된 세부적인 내용 또 전체적인 로드맵 등을 잘 살펴보면 경찰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네. 불권화, 네. 그다음에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뭐 지금이라도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네. 그게 검찰이든 아니면 어느 누구든 그 좋은 제안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수용할 의사가 항상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경찰, 검찰, 뭐 또 국정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나 조직 이기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에게 어떤 것이 편익일까,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이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국회 입법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아까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이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 국회가 당연히 빨리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야 되면 가능하고요. 네. 이 경찰제도의 근간을 우리가 지금 바꾸는 게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이 작은 변화다,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찰 업무를 행안위에서 담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 인력의 3분의 1이 자치경찰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결코 간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검찰 측이나 또는 전문가들에서 이 변화가 무늬만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의 이런 합의안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글쎄 아직까지는 야당 측에서 특별한 반대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 반응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그래 그 정도면은 수용할 수 있지 이런 입장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라도 하여튼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애투쟁 때문에 이런 내용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관심이 없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호프 회동에서 뭔가 가닥이 잡히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빨리 국회로 오셔서요. 야당 측에서도 좋은 안을 좀 내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경찰 개혁,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까지 다 권력 구조 전반에 대한 권력 기관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당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주말 서울은 비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맑고 파란 하늘이 마치 가을 하늘 같습니다. 석석은 어디 나가 있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저는 지금 파란 하늘 위 흰 구름 위에 있습니다. 간만에 드론을 탔군요. 네, 드론 위에서 보는 날씨가 아주 쾌청한데요. 저 멀리 남산 서울타워까지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석의 드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드론 인터뷰에 모실 분 누굽니까? 네, 오늘 미세먼지는 쾌청.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님, 안녕하세요. 석석 안녕하세요. 반기문입니다. 드론 위에 타보는 건 참 새로운 경험입니다. 네, 최근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오르셨는데 어떠세요?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치읓도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미음, 바로 미세먼지. 네, 그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후제입니다. 비가 와야 먼지가 싹 씻기니까요. 비야 내려라, 바람아 불어라.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오늘 서울 하늘은 하루 종일 맑음. 네, 시사평론가 반기문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기문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셨고요. 네. 자,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정말 하늘이 맑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원했고요. 네. 예, 며칠 동안 좀 후텁지근하더니.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멀미가 납니다. 예. 이번 주말로 갈수록 또 후텁지근해진다고 하니까 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바른미래당 이야기군요. 네, 날씨의 변화만큼이나 굉장히 변화무쌍한 바른미래당 소식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반발을 무릅쓰고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 수석 대변인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최이배 의원이 임명됐고요. 사무총장이 임재훈 의원, 수석 대변인의 최도자 의원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가만히 있자. 바른정당 계열 의원은 없죠. 최이백, 임재훈 이 두 사람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이배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서 사보임으로 들어갔던 그런 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계열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왔고 임재훈 의원도 손학규 대표하고 가까운 그런 의원으로 사개특위 사보임에 또 들어가 있었던 의원이죠. 권은희 의원 대신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 계열의 다른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부터가 반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자리다. 갑자기 안건을 상징해서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착심하고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위원이 9명인데요. 9명 중에서 4명이 바른정당 출신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적으로 손학규 대표 쪽에서 좀 밀리는 감이 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에 이어서 정책위 의장까지, 참고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은 아닙니다. 위원회 배석자 정도고 나머지 인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밀릴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로 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9명 중에서 1명 김수민 청년 최고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스튜디오 안에도 김수민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창석 대 김용민의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근데 계속 오창석 편을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덕산 정신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직 추가 출연자로 2명을 임명하신다는 소리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다시 누구로? 박지희 씨. 도움이 될까요? 내 말 잘 듣습니다. 박지희 씨가 김수민 최고위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수민 최고위원 원래 국민의당 출신이고 손학규 대표가 좀 아꼈던 최고위원인데 지금 반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도 다시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모시면 모실수록 더 기울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의 계산은 무엇일까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말이죠. 한치도 못 물러서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주 끝간데없이 이제 가는 걸 보면은 최악의 경우를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 계열의 이런 정치인들, 안철수 전 대표 계열의 정치인들이 반발한들 나한테 어떻게 대응할 카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일단 당원이나 당규상 대표를 탄핵하거나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 대표는 내가 맡고 있는 임기 동안 대표로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든지 아니면은 뭐 그만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뭐 탈당을 하든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당분간은 최악의 상황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란 건 당이 분열된다라는 건데 개인적 일탈이는 어쩔 수 없지만 당이 분열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당으로 간다라는 것인데 지금 벌써 자강이라는 걸 서로 다 합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간다는 거는 어떤 자강. 민주평화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 같은 건 안 받아줄 거고. 근데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자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색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열하면은 정당 보조금도 굉장히 쪼개집니다. 그렇죠. 최악이라는 상황이 당분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라고. 그래. 뭐 당대표가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보지는 못합니다만 이 경우인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내 등 뒤에 벼랑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만덕산에 벼랑이 많았기 때문에 만덕산 정신으로 돌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을 교체하기로 했죠. 네,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선임 방식은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4명씩 추천인데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 중에 1명을 교체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는데요. 교체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권태호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입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2명을 거절했는데 권태호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면서 임명을 거부했는데 네. 권태호 사무처장은 교체하고 이동욱 전 원일간 조선 기자는 그대로 가기로 됐습니다. 네. 이동욱 전 기자도 청와대에서 자격 안 된다고 네. 말하자면 반려한 사람 아닙니까? 네, 자격도 안 될 뿐더러 사실은 이 5.18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요. 네. 대법원 판례도 나온 이 사안에 대해서 네.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으로 이것이 광주 사태의 실제 본질이다.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어허. 사실은 그냥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서 교체하기로 된 이 권태호 사무처장보다 이 이동욱 기자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심합니다. 네. 그런데 이동욱 기자는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한 것이 네. 과연 교체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이동욱 기자를 만약 교체한다. 라고 했으면 청와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 놔두고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 광주의 그 피해자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이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있고 또 소수 선동가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선동당했다. 이런 식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예, 이게 참 광주의 여론이 좋지 않을 텐데 말이죠. 네, 사실은 이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진상 규명을 하는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여러모로 뜨거운 기념식이었고 그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회통합은커녕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통합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여기에 민주당은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이재정 대변인을 통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거센 논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각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악수를 건너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지적에 대해서 구제불능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경욱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민경욱 대변인은 지금 영부인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령을 받고 악수를 이른바 패싱했다. 황교안 대표의 악수를 패싱했다. 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모든 사람을 악수한 것이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의도치 않게 넘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 지령을 받고 했다라든지 의도적이었다라든지 라는 얘기를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이건 너무 구제불능과 같은 의도적 자의적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뭐 그게 논평할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민경욱 대변인. 뭐 악수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대단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악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의 악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담는 것도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악수를 두는 것 같아요. 악수를 두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심재철 의원 관련한 소식이 있네요. 네, 심재철 의원 관련된 소식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로 지정이 돼서 인정이 돼서 정부 보상금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인터뷰가 갔을 때는 심의원실에서는 아마 일괄적으로 갔다라고 얘기했고 보상받을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갔다. 네,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렇죠. 대상자가 당시에 24명이었는데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
라고 심의위원실 관계자가 얘기했고요. 심의위원 직접 물어봤을 때는 내가 했나?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후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신청했다라는 걸 시인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일괄 신청하고 그리고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두 번 확실히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신청했다라고. 신청서를 두 번 썼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그걸 헷갈릴 여지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라는 동의서에 했다라는 거는 두 번이나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했나 안 했나라는 걸 헷갈릴 겨를이 없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예. 아니 뭐 이 사실을 뭐 밝힌다고 뭐가 그렇게 흠이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진술이 이렇게 때마다 다른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 뭐 받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노력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지정 대상자를 억지로 끼워넣은 것도 아닐 텐데. 또 그 시대에 고생을 했으니까 또 국가가 다시는 그렇게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또 못 살게 굴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받아야 할 보상금입니다. 그 보상금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른 진술로 국민들에게 의아하게 만드는지. 이게 사실 최초에 불거진 이유가 심재철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이거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낸 사람이 있으면 명단 다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 너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거지게 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또 오창석 평론가가 전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대림동에 알고 봤더니 대림동이 아니라 구로동이에요. 네네. 구로동에 이제 남녀 경찰이 남성 주치자를 체포하러 갔는데, 근데 제대로 이제 체포를 못해서 이 여성 경찰이 과연 이 유용하냐, 무용하지 않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나 봐요. 네,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이 영상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취객이 이제 남성 경찰의 뺨을 때리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또 다른 경찰이 이제 또 다른 취객이 여성 경찰을 밀치고 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이 이제 무전기로 지원 요청을 하고 남성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었던 시민에게 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성 경찰은 정말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여론이 좀 불거졌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그 영상만 두고 스포츠 중계식으로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업무의 한 70%는 대화의 소통의 업무고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약 30% 미만이라고 표창원 의원이 밝혔거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남성이었으면 취객 한 명을 1대1로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라고 또 표창원 의원이 밝혔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공권력 사용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이저건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거불능이라든지 취객이 만취를 해서 아주 무력을 잔인하게 또 난폭하게 사용했을 때 신사적으로만 할 수 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 테이저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지난 부분 정부에는 너무 마음대로 쓴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사실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만 하더라도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난투극이 벌어진다. 근데 경찰이 온다. 그러면 취객들이 자동으로 몸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줘서 들어가는 순간 멈추라는 얘기를 하고 멈추지 않으면 바로 곤봉을 휘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이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른바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다. 관대하다. 잘못 얘기했어요. 지금 뭐 그래요?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뭐 무슨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폭력 행사를 할 수 있다. 폭력이라기보다는 물리력. 뭐 이렇게 물리력이라고. 뭐 폭력이라고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 법률 용어예요. 경찰 자체가 폭력을 국가기구화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력이라는 말보다는 폭력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발표하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발포가 아닙니다. 행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물리력으로 순화해서 표현을 한다. 김수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런 물리력을 굉장히 그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함부로 썼다가는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얘기로 역공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만약 여경이 그런 물리력을 아주 쉽게 쓸 수 있었다면은 좀 손쉽게 더 제압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곤봉이나 뭐 예를 들면 그 가스총으로 제압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수고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자, 김수민 평론가도 그렇게 경찰을 해봤잖아요.
네, 저 전투 경찰. 전투 경찰을 했어요. 예. 여러 차례 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경찰 채용할 때에 네. 좀 물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여성이냐 남성이냐보다는 사실 사람 경찰 출동자 수가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이 오면은 또 네.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네네. 또 주사를 부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예. 제가 조폭들이 칼 들고 있는 현장 또 가봤는데 경찰이 넉넉하게 가면 다 칼 내려놓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경찰 별거 아닌 현장이라도 괜히 경찰한테 더 신경질적으로 나오거나 흥분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좀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측면이 있고요. 여성 경찰관이 뭐 사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상담이라든지 어떤 여성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건 너무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 경찰 무용론은 좀 설익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성별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남성 경찰도 혼자 힘으로 제한 못한다. 이게 표창원 의원의 얘기예요. 자기도 유단자인데. 예, 이거 뭐 왜냐하면 또 저 체포해야 될 사람의 그 안전도 또 챙겨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뭐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또 뭐 예를 들어서 제압할 수는 또 없는 법이기도 하고요. 고충이 참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거세게 또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의식한 그런 발언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다라고 또 정치적으로 역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해안수로 바로 갑시다. 네, 메이드 인 김수민 2025 평론계 트럼프 김용민이 떨고 있다. 자, 서기한수. 네,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악수부터 처리하라. 아, 딴 악수 신경 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고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